부동산법의 배문안입니다. 자, 우리 정비법의 세 번째 주제는 정비계획의 입안 및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안 나왔지만 올해에는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우리 앞에 강의에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정비 예정구역을 정하면 그 예정구역에다가 이 정비계획이라는 세부 지시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이 정비구역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 구역정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 정비계획의 입안과 정비구역 지정 파트는 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와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봐야 됩니다. 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누구고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누군지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비교해 가면서 볼 거고, 자, 그럼 새로 개정된 게 있죠. 이 정비계획의 입안 제한 제도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 입안 요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비계획에 입안을 해달라고 토지동 소유자가 제안할 수도 있고, 또 토지동 소유자가 법률적인 요건에 맞으면 요청을 할 수 있는 이 요청 사항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제안과 요청이라는 걸 구분을 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토지동 소유자가 정비계획을 좀 빨리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제안서를 낼 수도 있고 요청서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비계획은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 정비구역 지정이 됐을 때 효과, 이것들, 사전 제한 제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 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강의를 해보면 이 부분에서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나 정비법은 포기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는 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실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외우는 건 아니고 순서대로 그냥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계획은 지난 강의에서 배운 거고, 정비계획의 입안과 정비구역 지정 단계, 이 부분 단계를 지금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끝나면 다음 단계에서는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계획, 분양 신청을 받아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으로 넘어가서 이제 철거해서 공사하는 거죠. 자, 재개발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같은 것들이. 자, 우리가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이제 정비계획을 봐야 되는데, 이 정비계획은 우리 앞에서 기본계획에서 이 홍은동을 정비 예정구역으로 정하면 그 예정구역에다 만드는 계획이 정비계획입니다. 자, 우선 기본계획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장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런 예정구역을 발표하는 게 기본계획이고, 이 예정구역으로 들어가서 홍은동 정비 예정구역, 상계동 정비 예정구역, 전동동 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각각 정비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이 예정구역 개수만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본계획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은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정구역 같은 걸 발표해주면, 예정구역이 제가 샘플로 3개만 보여드렸는데 실제는 서울시에 이 예정구역만 이 160개인가 170개입니다. 이게 서울시 재개발 예정구역이 170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되면 이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을 각각 예정구역에다 만드는 겁니다. 정비계획은 이런 예정구역 안으로 들어가서 만드는 것이다.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시면, 자, 천천히 보세요. 자, 기본계획 수익권자가 군수는 빠지고 5명의 관청이 각자 자기 도시에다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예정구역 같은 것들을 정하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끊어서 봐야 됩니다. 자, 서울특별시 광역시를 한번 끊고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을 한번 끊고 한번 이제 군 단위를 볼 건데, 자, 특별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만들면, 자, 기본계획에서 아까 뭐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예정구역이라는 게 나오죠. 서울시 전체적으로 낡은 동네를 정비 예정구역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에서 발표해 줍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면 그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이 발표가 되면 거기다 정비계획을, 자, 서울시나 광역시 밑에 구청장들이 있죠. 자치구청장이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을 입안해서 이걸 정비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다시 특검한테 올리는 지정 신청 개정으로 가는 겁니다. 자, 서울시나 광역시가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을 발표해주면, 자, 밑에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서대문 구청장, 상계동은 노원구청장, 동대문구 전농동 예정구역은 이 동대문 구청장이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서,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 이렇게. 그럼 최종적으로 정비구역은 이 특별시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자치시장, 제주자치도지사, 시장이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때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 본인 스스로
자치시장이 정비계획도 위반해서 정비구역도 직접 정합니다. 제주도도 제주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을 만들고 정비계획도 직접 위반합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정비구역도 자기 자신이 직접 하네요. 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 같은 시장, 대도시 같은 수원시장이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자기 자신이 직접 정비구역을 정하네요. 그 수원 같은 데나 천안 같은 시나 충북 청주시, 전라북도 전주 같은 대도시는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시장이 기본계획을 만들고 이 정비계획이라는 세부 지시하는 계획도 시장이 또 합니다. 세 개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은, 그래서 여기 지금 특별광역시랑은 좀 다르죠, 스타일이. 직접 해서 직접 정비구역도 정하네요. 자, 문제는 군입니다, 군. 자, 군 단위는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군 단위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바로 정비계획을 군수가 만들어서 자기 자신이 직접 정비구역을 정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5명이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6명 되는 거예요. 여기 정비구역을 최종적으로 지정할 때는 이 군수가 추가됩니다. 군도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기본계획에는 군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간 단계에서 서울특별시나 광역시가 기본계획을 만들면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다시 상급자인 특광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이 기본계획을 만들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정비구역도 직접 정한다. 여기 특별광역자치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장 같은 관청들은 군 단위는 기본계획 없으니까 무시하고 군수가 바로 정비계획부터 시작해서 정비구역도 자기 자신이 직접 하는 거네요. 자, 한마디로 분홍색 스타일은 상급자한테 올려서 정비구역 지정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여기 파란색으로 직접 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직접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자, 요거를 잘 개념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위반자와 정비구역 지정권자. 자, 구청장 등을 우리가 구청장하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인데 그냥 무시하고, 자, 구청장 등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자, 이 케이스는 아까 우리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을 만들고 나서 그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정비 예정구역에다가 이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위반한다는 이 케이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주민에게 서면 통보, 요거 중요합니다. 주민 설명회, 그 다음에 30일 이상 공람. 아까 기본계획에서는 서면 통보나 설명이 없이 그냥 주민의견 14일 이상 공람으로 들었는데,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주민에게 서면 통보, 주민 설명회 30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이걸 특광한테, 상급자한테 정비구역 지정 요청으로 가야 됩니다. 30일 체크해야 되고,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는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 설명회도 개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이나 군수 같은 관청이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는 여기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 같은 관청은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같은 절차, 서면 통보, 설명회, 30일 주민공람,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이때는 상급자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정비구역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치시장, 세종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시장이나 군수 같은 관청이 정비계획을 위반하면 이때는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위반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직접 정비구역을 정하는 이 케이스로 가셔서 이 분홍색 케이스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걸 잘 연결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걸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안 되면 계속 헷갈립니다. 외울 수 없는 거고, 아, 이게 그런 말이구나.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이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특광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고, 다른 도시의 장들은 자기 자신이 이걸 다 하는 겁니다.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다 하는 거죠. 이 분홍색 관청들은. 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은 특별한 건 아닌데 의견을 들어야 된다. 누구 의견? 관리청에 대한 의견. 정비계획의 위반권자가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자, 그 정비계획 안에 정비기반설이 포함되어 있거나 국공유 재산 같은 게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 기반설과 국공유 재산 관리청 의견을 들어서 정비계획을 위반해야 된다. 관리청 의견을 들어서 이 정비계획을 위반을 해라. 정비기반설이라든가 국공유 재산 같은 국유지라든가 어떤 공유지 같은 시유지 같은 게 포함되어 있을 때는 관리청 의견을 들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30일의 문제인데 이거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심화 내용으로 봐야 되고, 우리 핵심 요약집이 없는 내용이니까 추가로 좀 보십시오. 자, 우리 좀 전에 특별광역시장,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 다음 사항을 조사해서
위반 대상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관청이 정비계획을 위반하는데 자, 이런 요건 같은 거랑 잘 조사해서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조사할 사항이라는 겁니다. 자, 위반 대상 요건하고 잘 맞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맞으면 정비계획에 위반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자,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조사할 사항이 뭐냐? 주민이나 산업의 현황, 그다음에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 현황 뭐 이런 것들, 교통 상황, 자, 토지 건물의 가격, 뭐 임대차 현황, 요 네 가지가 시험 이게 나왔던 것 지문입니다. 다음 중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조사 확인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가 여기다가 뭐 행정관청의 의견 청취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데 자, 행정관청의 의견은 조사 확인할 사항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절차에도 처리할 사항이니까 주민 산업의 현황, 토지 건물의 이용과 소유 현황, 도시계획서의 설치 현황, 교통, 토지 건물의 가격 같은 것들이 이 조사 확인할 사항이다. 시험 문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건 조금 또 나올 가능성은 좀 약하지만 이런 것들이 시험 지문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기출문제 푸실 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과 정비계획의 위반 요청. 자, 이 요청이 새로 시행되는 거죠. 2024년 1월 19일부터. 그래서 확인할 것은 자, 이 주어가 토지 등 소유자가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이 재개발 사업을 할 예정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들인데 자, 어떤 경우는 제한을 하고 어떤 경우는 관청한테 요청을 하는지를 자, 이걸 구별할 때 제한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위반 비용을 부담하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물론 이제 지원 같은 게 조금 나올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은 토지 등 소유자가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정비계획의 위반 요청을 할 때는 정비계획 위반을 관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 문제에서 제한으로 들어가면 정비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제한 형태로 들어갔을 때는 주민들도 토지 등 소유자가 일정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고 정비계획의 위반 요청으로 들어갈 때는 정비계획 위반 자체의 비용을 행정관청이 부담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정비계획의 위반 요청이 훨씬 더 조금 더 유리하겠죠. 본인들 부담 없이 정비계획이 위반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니까 자,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비계획 위반 제한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위반권자인 구청장을 찾아가서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구청장을 찾아가서 정비계획 위반권자한테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럼 제한 형태로 할 때는 정비계획의 위반 비용을 토지 등 소유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조금 비용을 내서 제한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자, 문제 핵심은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를 찾아가서 토지 등 소유자가 서울 같은 경우는 구청장한테 광역시도 구청장한테 가서 정비계획 위반권자한테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을 하면 60일 안에 반영 여부 통보해주고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한 차례 통보기간을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0일, 30일. 자, 이따가 정비계획의 위반 요청 같은 거 할 때는 4개월, 2개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위반 요청할 때는 4개월, 2개월이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제한부터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제한을 받아줄 건지 거절할 건지 답변 통보가 60일 안에 통보하는 게 원칙이고 30일 연장할 수 있네요. 한 차례만. 자, 여기 지금 1, 2, 3, 4, 5번을 잘 보십시오. 자, 이 부분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을 위반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는 케이스. 자, 1번. 정비계획의 위반 시기가 경과했는데, 자,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을 3월달까지 만들어라 이렇게 나왔는데, 정비계획의 위반 시기가 3월인데도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기본계획에서 아예 없는 경우. 자, 이렇게 정비계획의 위반 시기가 경과했는데도 정비계획 위반이 안 되고 있을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빨리 정비계획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제한할 수 있고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토지 등 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우리는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해달라고 요청하겠다.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정비계획의 변경 같은 거를 요청할 때, 자, 기존에 정비계획이 있었는데 이걸 바꿔달라고 3분의 1 이상 동의. 자,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2분의 1로 바꿉니다.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기존 정비계획을 변경해달라고도 제한할 수 있는데 3분의 1 이상 동의가 나와야지만 제한할 수 있다.
자, 재개발을 민간 재개발이 아니라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형태로 추진하려고 할 때,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정비 사업이 필요한 경우, 자,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가 대표적인 사유인데, 자, 이런 사유가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이반권자를 찾아가서 정비계획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60일 안에 답변 통보가 옵니다. 자, 한번 다시 보세요. 정비계획의 이반 시기가 경과했는데도 정비계획을 관청이 안 만들고 있거나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기본계획상 없는 경우, 자, 토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요청하는 경우, 자, 3번 주의, 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인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 동의로 기존 정비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이 변경 요청을 하면서 제한하는 경우,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우리는 추진하려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자, 긴급하게 정비사업이 필요한 경우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제한할 때는 어떤 동의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 동의서가 현행 정비법에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하, 면적 3분의 2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 이 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3분의 2, 면적 3분의 2, 요거 이하 범위로 이 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거 이상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제한 서류를 제출하는 거죠. 이 조항이 조금 애매한 조항인데, 자,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가 이반권자한테, 정비계획 이반권자한테 제한하는 경우는, 자, 소유자 3분의 2, 면적 3분의 2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겁니다. 그럼 조례가 만약에 서울시 조례가 3분의 2면 2분의 1을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례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3분의 2 이하, 면적도 3분의 2 이하 범위 안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정해놓고 그 비율 이상으로 동의를 받으면 제한서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기준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자 3분의 2 이하, 면적 3분의 2 이하 범위 안에서 이 조례가 비율을 정해서 그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서를 내는 겁니다. 자, 이번엔 요청 규정, 이거 새로 생긴 겁니다. 자, 1월 19일부터 시행하는 건데, 자, 정비계획의 이반 요청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이반권자를 찾아가서 정비계획 이반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유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같은 비슷한 사유도 있는데, 이 이반 요청은 지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비계획의 제한하고, 자, 정비계획의 이반 요청은 토지 등 소유자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정비계획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형태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정비계획의 이반 제한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정비계획 이반 비용에. 이반 요청이라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가 별도의 부담 없이 정비계획 이반권자에게 가서 정비계획의 이반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청. 토지 등 소유자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비용 부담 없이 정비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 이때는 세 가지 사유가 우리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유는 제한하고 같은 사유입니다. 아까 정비계획 이반 제한할 때 천재지변으로 긴급하면 정비계획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공통사유도 있네요. 하나 더 보시면 정비계획의 이반 시기가 경과했는데도 정비계획 이반이 안 되고 있는 케이스. 자, 이 케이스도 이 앞에 있는 케이스만 해당됩니다. 이것도 요청과 이게 같은 사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상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이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이반이 안 되는 케이스. 요거 지금 1번하고 3번은 정비계획 이반 제한과 유사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차이점은 요거는 없어요. 여기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제한 사유는 되지만 요청 사유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거 좀 보시고 중요한 건 요 2번 같은 거 2번.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이반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자, 정비 예정구역 같은 것들이나 단계별 추진계획을 생략한 경우, 정비계획의 내용 중에 정비 예정구역, 그 다음에 계략적 범위, 단계별 추진계획 같은 게 있었는데, 아까 제가 우리 앞에 강의에서 생활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생략할 수 있었죠. 그렇게 생략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것도 요청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정비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정비계획 이반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세 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자, 요청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때는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서를 내는 겁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이반권자한테 정비계획 이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범위가, 자, 소유자 면적은 없고 소유자 2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그거 이상으로 동의를 받아서, 자, 요청서 같은 서식을 에다가 관련 내용들을 적은 다음에 정비계획 이반권자한테 요청을 제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우리 앞에서 제한 같은 거 할 때는, 제한할 때는 기준이 3분의 2 이하, 면적도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요청 같은 거 할 때는 기준 자체가 아예
이렇게 소유자, 자, 토지 면적은 없고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2분의 1을 똑같이 할 수도 있고 2분의 1보다 더 작은 뭐 3분의 1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자,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서 서식에다가 관련 내용들을 첨부해가지고 관련서를 첨부해서 입안권자한테 요청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 사유하고 요청 사유를 구별하시고 그 동의 요건도 약간 다르게 돼 있으니까 그거 구별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자,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요청을 받으면 4개월 안에 입안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이렇게. 자, 여기 토지 등 소유자 요청자한테 알려주고 정비구역 지정권자 관청한테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2개월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죠. 4개월, 2개월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4개월 안에 자,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해서 이렇게 통지해 주는 거고 연장을 할 때는 2개월입니다. 자, 이 부분이 제한할 때는 아까 60일, 30일이었었죠. 그 구별을 좀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작성해서 정비계획 입안권자한테 제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6명인데 그중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같은 관청이 정비계획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라.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정비계획 입안권자한테 구청장한테 제시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특별이나 광역시장 같은 관청이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한테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작성해서 제시하는 규정. 자, 이렇게 정비계획 입안자가 토지 등 소유자한테 정비계획을 입안하기로 통지한 경우, 그럼 정비계획을 입안해야 되니까 기본 방향을 보고 입안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안권자한테 제시하는 규정. 이렇게 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정비계획을 만든다는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비슷한 조항이고 그래서 자, 여기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특별이나 광역시장이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한테 정비계획을 이렇게 입안하기로 했다. 정비계획을 만든다면 이 기본 방향을 보고 정비계획을 만들어라. 이건 기본계획이 아닙니다. 기본계획과 별도로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만들어서 제시해야 된다. 입안권자한테 참고로 보시 바랍니다. 자, 이렇게 더 정비계획의 입안 제한과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이라는 거. 특히 정비계획 입안 요청은 새로 생긴 규정이니까 그 구분을 좀 해드렸습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내용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정비계획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내용이 여기 10개가 있고 그 밖에 대통령령은 10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한번 정비계획의 기본 개념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비계획에는 정비계획은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의 명칭과 정비구역의 면적, 그 다음에 그 예정구역 안에 들어가는 도시계획설과 공동이용설 설치계획 같은 것들이 각각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은 항상 예정구역별로 만드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만드는 거는 기본계획이고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별로 이렇게 도시계획설, 공동이용설 설치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예정구역별로 이제 건물을 세울 때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를 얼만큼 할 건지 이렇게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가 확정되는 겁니다. 정비계획에서. 기본계획의 지시를 잘 받아서 정비계획에서 각 예정구역별로 정비구역의 명칭 같은 것들이 확정이 되고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도 확정되는 거죠. 그 밖에 이 환경보전계획, 교육환경, 세입자 주거대책. 자, 세입자 주거 안정대책이면 기본계획인데 세입자 주거대책은 이 정비계획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예정 시기,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자, 그 밖에 이게 조합원들이 이제 나중에 부담해야 되는 현금 납부가 계략적으로 얼마큼 들어갈 건지, 정비구역의 분할과 통합 결합 같은 걸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밖에 건축선. 자, 이게 아까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이죠.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건축물의 건축선 같은 것들은 정비계획의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기본계획 내용이 아니라 뭐 재취향 요인, 뭐 주택 수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이게 20가지가 돼가지고 이 정비계획에는 이렇게 정비구역의 명칭과 면적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그 정비구역별로 이 도시계획설이라든가 공동이용설을 어떻게 지을 건지,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 들어갈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가 확정되고 정비구역에서 환경, 교육, 세입자 주거대책, 사업 예정 시기, 사업 시행 방법 이런 것들이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이고 그 밖에 뭐 건축선 이런 거, 분할과 통합을 어떻게 할 건지, 주변하고 어떻게 통합할 건지, 그 다음에 나중에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현금 납부 이런 것들도 개략적으로 이 정비계획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조합원의 권리 의무 이런 거.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이따가 조합 만들고 나중에 조합 만들고 조합의 정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아닙니다. 정비계획하고 상관이 없고, 자, 그 밖에 뭐 분양 설계 이런 것도, 분양 설계도 우리 마지막 단계에서 관리 처분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정비계획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조합원의 권리 의무, 분양 설계는 정비계획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정비계획의 내용이 아닌 걸 찾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18회 22회 때 문제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한번 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 절차. 우리 앞에서 특별광역시장은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는 자기 자신이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자기 자신이 정비구역을 정하는 거죠. 특광은 구청장이 정비계획 위반을 해서 신청을 올리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 나머지 관청들은 자기 자신이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정비구역을 정합니다. 자, 어쨌든 6명 관청이 정비구역 지정권자인데 이 6명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결정을 하고 정비구역을 정할 수 있다.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권도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결정을 하고 정비구역을 확정해 주는 겁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이나 변경은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개견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경미한 사항은 처음에는 거의 잘 안 다루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정비구역을 지정, 변경 같은 거 했을 때는 관련 내용을 공부에다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 같은 것들을 고시하면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일반인들한테 열람시킵니다. 아까 우리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면 공보에 고시하고 나서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하듯이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또는 변경 지정 같은 거 됐을 때도 고시하고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네요. 자, 추가로 봐야 될 것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자, 진입로를 포함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자, 정비구역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진입로 지역과 인접 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원래는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었는데 자,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진입로 지역과 인접 지역을 정비구역에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자, 우리 앞에서 제가 설명한 기본 흐름은 기본계획을 만들고 의무적으로 만들고 정비구역으로 넘어오는 게 원칙인데 이런 경우도 있네요. 천재이변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이 필요한 경우라면 기본계획 없이도 정비구역을 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 없이 바로 그냥 정비구역 정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본 흐름은 기본계획을 먼저 만들고 나서 정비구역으로 넘어와야 되는 건데 기본계획 만들고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정비구역 지정이 원칙인데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한 사업이 필요하면 기본계획 수립 같은 거 없이도 정비구역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내용으로 이렇게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를 포함할 수 있다. 기본계획 없이 정비구역 정하는 경우도 있네요.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 모집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이 지역조합하고 이제 우리 주민들이 혼동을 합니다. 자,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주택사업하는 주택법상 조합입니다. 무주택자들이 기본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비구역 안에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소유자들이죠. 뭐 토지 소유자든 뭐 재건축할 때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든 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정비구역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상 자, 무주택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은 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하나의 정비구역을 분할할 수도 있고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 두 개를 통합할 수도 있고 서로 연접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정비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도 가능합니다. 자, 분할, 통합, 결합이 가능하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 효과입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되면 두 가지 효과가 생겨요. 자, 우리 정비구역 지정되면 해당 정비구역은 자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해당 정비계획 자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지합니다. 또 정비구역에서는 자, 사적으로 이 안에 있는 소유자가 함부로 건물을 지으면 안 되죠. 이제 정비 사업을 하기로 확정됐을 때는 현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7가지 개발해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제 규정은 정비구역이 지정, 변경, 고시가 있으면 정비구역이 먼저 지정되면 해당 정비구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조항은 이 정비구역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의제가 되고
또 정비구역 지정할 때 정비계획을 우리가 미리 만들었죠. 해당 정비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지한다는 규정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걸 반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 정비계획의 내용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결정고시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위에 거는 정비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면 해당 정비구역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정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건데, 밑에 있는 조항은 거꾸로입니다. 자,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결정고시한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먼저 결정고시할 때 정비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결정고시하면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본다, 이렇게 의지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은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네요. 자,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 두 번째 효과가 정비구역에서 다음에 개발행위 할 때는 자, 시장문수 등 시장문수 구청장한테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정비구역이 딱 지정되면 그 안에서 소유자가 새로운 건물을 막 짓거나 새로운 공작물 비닐하우스를 세거나 토지 소유자가 토석처치, 토지 형질 변경, 물건의 적재 1개월 이상, 자, 중목의 벌채와 식재 이런 거 하면 사업에 방해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소유권을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시장문수 등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허가를 안 해주겠죠. 자, 정비구역이 딱 지정되면 우리가 이제 동결 효과처럼 그 상태에서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 이제 권리관계를 파악을 해서 조합원 자격을 주고 뭐 이런 건데 막 토지를 막 대표적으로 분할을 하고 그러면 소유자가 여러 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허가 대상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부분들은 여기 분홍색이 무엇인가요? 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자, 건축물의 건축, 가설 건물을 포함해서 자, 건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건물 짓고 자, 물건 쌓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는 것. 1개월입니다. 14일이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 14일 정도 물건 쌓는 건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물건을 목재나 석재 같은 것들을 정비구역 내에다가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거. 건물 건축, 건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물건 적재,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이 국토계획법에서 배웠던 거에다가 이 분홍색 두 개를 추가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요 대선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 구역이 있고 그때는 이런 유사한 조항이 나왔을 때 대선이 포함됩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살펴보세요. 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이란 말을 쓰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물건 적재,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에다가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용도. 창고를 쓰다가 주택으로 바꾸는 사람들 이런 것들. 자, 중목의 벌채와 식재 이런 것들이 자, 사업에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소유자를 늘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건축 같은 거 해가지고 소유권을 막 늘리죠. 분할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늘리고 이런 것들 해야 될 때는 미리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면 7가지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 이렇게 에다가 용도 변경 하나 추가하고 중목의 벌채를 추가하면서 여기 대수선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합병도 아닙니다. 자, 대선과 합병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대선과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자, 대선 아니고 합병도 아닙니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이죠. 자, 이게 시험문제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7가지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얀색 먼저 외우시고 분홍색 2개를 외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허가 안 받는 얘기도 물론 있습니다. 자, 정비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더라도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자, 2번, 3번처럼 농사 짓는 거. 농림수산물, 생산용, 공작물, 비닐하우스 같은 거, 농업용 비닐하우스 같은 거. 경작을 위한 절토성토 같은 형질 변경. 자, 형질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자, 경작을 위한 것. 자, 공작물이 농림수산물 생산용이면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공작물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 자, 나무를 벌채하거나 심는 것도 허가 대상인데 식재가 임시식재면 허가 안 받는다. 관상용, 중목의 나무의 임시식재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임시식재가 경작지에서 임시로 식재하는 행위는 허가 안 받는 행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임시식재가 경작지에서 할 때는 경작행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허가 대상으로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분홍색은 허가 안 받는 항목에서 제외니까 자, 이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토석 채취 사업에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존치하기로 정비구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다가 물건을 쌓아두는 것도 허가 안 받는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조치 같은 것도 하나 추가되네요.
자, 재해 복구 이것들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안전 조치하는 것도 이제 안전 문제. 2번 3번처럼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관상용 등록의 임시 식재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근데 임식재가 경작지에서 이루어질 때는 허가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자, 허가 안 받는 행위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7가지가 있으니까 구별을 해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 당시 허가를 받아서 먼저 공사하던 사람, 기득권자죠. 자, 정비구역 지정되면 7가지 개발행위면 새로 개발행위를 7가지 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련 허가를 받아서 먼저 공사나 사업을 하던 사람은 정비구역 지정됐을 때 기존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30일 안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문수 구청장 같은 시장문수 등이 허가하는 경우에 그때는 사업시행자 같은 조합이 나와 있으면 조합의 의견도 들어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개발행위 사전 제한도 약간 개정된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개정된 사항은 뭐냐면 자, 여기 3번과 4번이 1월 달부터 새로 추가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전 제한이라는 개념은 약간 개정되는 게 있는데 자, 기존에는 건물의 건축과 토지 부달만 사전에 3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1년 연장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사전 제한이 뭐냐면 자, 우리 앞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정비구역 안에서는 다음 개발행위 7가지 개발행위 할 때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장문수 등에. 자, 그런데 그래서 7가지 개발행위에서 토지 소유권을 늘리는 것이 뭐냐면 건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입니다. 자, 나대지대가 새로 건물을 지면 소유권이 막 늘어날 수 있죠. 나대지대가 새로운 연립을 지면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새로운 소유자들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 토지를 분할했을 때 한 필지 토지를 한 사람이 갖고 있다가 세 필지로 분할해서 각각 이거를 토지 소유권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 제한이라는 것을 언제 하는 거냐면 자, 이 그림 잘 보세요. 자, 사전 제한은 이 사전 제한 시기가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4가지 행위 새로 개정돼가지고 2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자, 소유권을 늘리는 행위를 사전에 하는 사람이다. 사전. 정비구역보다 앞에 단계인 정비계획의 2반 단계나 기본계획 단계입니다.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는 것으로 가는 거고 정비구역보다 앞에 단계인 정비계획의 2반 단계 그 위쪽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단계나 정비계획의 2반 단계에서 사전 제한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읽어보시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시장문수 구청장은 자, 기본계획을 공람하고 있는 정비 예정구역 단계가 이 바로 여기 기본계획을 만드는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단계나 아니면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네요. 그러면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요 단계 여기 자, 정비구역까지 아직 안 갔습니다. 자, 기본계획 단계나 정비계획을 만드는 단계에서 이렇게 자, 기본계획을 공람하고 있는 정비 예정구역 단계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건물의 건축이나 토지 분할을 먼저 하는 사람 일반 건축물 대장을 집합건축물 대장으로 전환하는 사람 자, 이게 바로 소유권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자, 집합건축물 전유 부분을 분할해서 소유권을 늘리는 행위 자, 이렇게 1, 2, 3, 4번 같은 소유권 늘리는 행위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행위를 못하도록 3년 정도 이내에서 기간을 잡아서 사전 제한할 수 있다. 이래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 제한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가 아닙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인 정비계획 단계, 기본계획 단계에서 4가지 개발 행위를 토지 소유권을 늘리는 거로 보고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럼 제한이 되면 이 제한된 행위 하려면 시장문수사 또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허가 대상이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7가지 개발 행위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전 제한이 걸리면 이 사전 제한 단계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제한된 행위를 하려면 시장문수사 같은 허가를 받고 그 제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제한할 때는 자, 제한권자가 국토부 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면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제한을 해야 되고 이 제한은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제한할 때 심의를 거쳐서 제한을 하고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한하는 경우 심의 전에 미리 시군구청장 같은 서열 1등, 서열 2등 특광도지사가 제한할 때는 서열 3등인 시장 분수 같은 관청의 의견도 들어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자, 제한 지역이 어디고 제한 기간은 몇 년이고 제한 행위가 뭔지 아까 제한 행위 4개가 있으면 그런 것들 어떤 행위를 제한할지를 미리 고시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전 제한 제도를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비구역의 해제가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우리 정비구역 해제는 의무적 해제가 있고 이게 임의적, 재량적 해제가 있습니다. 자, 의무적 해제가
몇 년 안에 다음 절차로 못 넘어갔을 때, 자, 이 보십시오. 자, 이 파란색 구청장 같은 관청이 자, 다음은 하나 사유가 있으면 정비구역 등을, 자, 정비구역 등이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구청장 등은 정비구역 등이 다음은 하나 사유가 있으면 특광한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을 해서 해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 분홍색 관청들은 자기 자신이 직접 정비구역 등을 해제를 합니다. 어떤 사유가 있으면. 자, 근데 이게 해제가, 이게 보시면 3년, 2년, 2년, 3년 내 다음 절차를 진행을 못한 겁니다. 사업을 지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잘 보십시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정비사업의 순서는 기본계획을 먼저 고시하고 정비계획을 추가로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확정되면 그 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관청한테 승인받고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열심히 해서 준비 업무를 잘해서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 절차로 가야 되고 조합이 사업 시행가로 가야 되고 요 다음 절차가 있는데 자, 요 단계 앞으로 이 절차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예정일로부터 3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이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가는데 3년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로부터 정비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내야 되는데 3년 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못 내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요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또 정비구역이 지정됐을 때는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넣어야 되고 추진위원회 승인받았을 때는 다시 또 2년 안에 조합을 설립 절차를 진행을 해서 조합 설립 준비를 해가지고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에서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하면 또 추진위원회 승인받는 날로부터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을 2년 안에 안 하면 2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이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또 마지막으로 조합 설립 인가가 됐으면 3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3, 2, 3이라는 형태로 이 다음 절차를 진행을 안 하면 이게 의무적 해제 사유가 걸리는 겁니다. 조합인 시행자 할 때. 뒤에 가서 배우실 건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앞에 절차랑 다른 점은 3년은 같은데 여기 추진위원회가 없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없이 조합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럴 때는 해제를 처리할 때 정비구역에서 추진위원회 2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 2년으로 가지 말고 요것처럼 이렇게 2년, 2년 가지 말고 막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뒤에 가서 배우실 겁니다. 자, 우리가 추진위원회 없이 조합 설립하는 경우도 있음. 이렇게. 그럴 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나서 3년 안에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이것도 3년 되는 다음 날에 이 정비구역 자체가 해제가 되는 겁니다. 또 뒤에 가서 배우실 건데 이 나중에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 토지 등 소유자 인원수가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안 만들고 추진위원회 조합 없이 막바로 정비구역에서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돼가지고 사업 시행가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5년을 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는 이 앞쪽에서 3,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까지 가는데 3년 이렇게 정비구역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2년, 추진위원회 승인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2년, 조합 설립 인가에서 사업 시행 인가 신청 3년. 이 기간 내 다음 절차 처리 못하면 3년 다음 날, 2년 다음 날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무적 해제로. 글씨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진위원회 없이 조합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그런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3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으로 가야 되고, 자, 추진위원회와 조합 없이 이 토지 등 소유자라는 이름으로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5년 안에 사업 시행가 신청 안 하면 그때는 5년 다음 날에 이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제가 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자, 이 글씨로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면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여기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아니하는 경우니까 여기 기본계획. 자, 시험에서는 이제 글씨로 나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 그림으로 먼저 이해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3년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이제 원 글씨대로 이렇게 보시면 자,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하지 않거나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아니하는 경우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3년을 주고 정비구역 지정 이 단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 여기 파란색을 먼저 보세요. 자, 정비구역 지정됐으면 2년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으로 가야 되고
또 추진위원회 승인받았으면 2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으로 가야 되고, 조합 설립 인가 받았으면 3년 안에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봤던 게 그 얘기입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2년, 3년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B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추진위원회 없이 막바로 조합으로 간다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정비구역에서 3년이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여기 이제 아까 요 그림이죠. 자, 추진위원회 없이 조합으로 막바할 때는 3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관련 내용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자, 어쨌든 정비구역에서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가야 되고, 추진위원회 승인 없으면 다시 또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넣어야 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면 요게를 기산점으로 해서 3년이 된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 신청을 넣어야 됩니다. 이거 B번 같은 경우도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토지등 수요자가 재개발 사업한다. 이게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등 수요자,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등 수요자가 할 때는 이 정비구역 지정에서 5년이 된 날까지 사업시 인가 신청으로 가는 경우도 있네요. 자, 이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자, 추진위원회 조합 없이 토지등 수요자가 시행자가 되었다. 자, 토지등 수요자 인원수가 20명 미만이라서 뒤에 가서 배우실 겁니다. 그러면 정비구역에서 추진위원회 조합 없이 토지등 수요자가 바로 시행자가 됐으니까 5년 안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5년 되는 다음 날에 정비구역이 의무적으로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추가합니다. 해제 기간의 연장. 좀 전에 3년, 2년. 자, 이거 보세요. 3년, 2년. 자, 2년, 3년. 자, 조합을 만들어서 할 때는 자, 기본계획에서 3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정비구역 정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2년, 추진위원회 승인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2년, 다시 3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2년씩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토지등 수요자 30% 이상이 자, 여기 연장을 요청한 겁니다. 이거 좀 알아두십시오. 30% 이상이 연장 요청을 하면 해당 기간이 2년씩 더 가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더 연장해가지고 해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다 2년씩 추가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30% 이상이 토지등 수요자가 연장 요청 같은 걸 했을 때 좀 하나 추가적으로 좀 보시고요. 이번에 임의적 해제입니다. 자, 의무적 해제는 이 법에 따라서 뭐 3년, 2년, 3년 같은 절차, 그 기간 내 다음 절차 진행을 못하면 정비구역 등을 의무적으로 해제를 하여야 한답니다. 의무적으로. 이번에 임의적 해제는 이 관청 6명이 다음 사유가 있으면 심의에 거쳐서 이건 재량권을 발동해서 해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3년, 2년이라는 기간이 안 나오고 여기 보시면 토지등 수요자한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때, 자, 이 토지등 수요자한테 지나치게 추가 부담, 요즘 같은 경우에 공사비라든가 인건비가 너무 이렇게 올라가서 이 토지등 수요자가 원래 예상했던 추가 부담금보다 너무 과도한 부담금이 예상될 때, 그 다음에 자,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서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했을 때, 이거는 조합원들끼리 막 싸움이 나가지고 막 소송 걸고 이래가지고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사업이 막 지연되고 이래가지고 요거 좀 두 가지를 먼저 보시고, 자, 3번 잘 보십시오. 자, 요 2번 같은 케이스하고 그냥 요거는 뭐 숫자가 없는데 3번 케이스 잘 보시면 토지등 수요자 100분의 30 이상, 자, 토지등 수요자가 잘 보십시오. 이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 토지등 수요자 30% 이상이 정비사업을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일 때, 만약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을 때는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토지등 수요자의 과반수, 아니면 조합이 설립됐을 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해제 요청을 했을 때 정비구역 같은 경우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우리가 정비구역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아직 우리 못 만든 겁니다. 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승인을 받아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인 여기 점선 위에 단계에서는 자, 토지등 수요자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 요청을 하면 이 정비구역 같은 경우를 해제할 수 있다. 30% 이상이. 근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추진위원회가 나와 있거나 조합 설립 단계, 자, 사업 시행가로 넘어가지 말고 조합 단계나 추진위원회 단계, 이 단계에서는 자, 토지등 수요자 조합원의 조합 설립됐을 때는 조합원이겠죠. 자, 토지등 수요자 과반수가 해제 요청을 하면 정비구역 등을 임의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자, 핵심이 추진위원회 구성 전 단계일 때는 100분의 30 해제 요청,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단계일 때는 토지등 수요자 과반수가 해제 요청을 했을 때, 과반수가 이제 2분의 1 초과죠. 그래야지만 정비구역 등의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의적 사유로. 그래서 앞에서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때 목적 달성 없다고 관청이 인정을 했을 때, 이거 참고로 보시고, 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일 때는
100분의 30 이상의 해제 요청을 하면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실게요. 6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나 조합이 설립된 단계일 때는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해서 해제 요청을 넣었을 때 그때 해제할 수 있다. 이때도 사업시행과 신청하지 않고 조합 단계일 때는 과반수가 해제 요청을 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가 해제 요청을 해제에 동의하면 이것도 해제할 수 있는 임의적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핵심이 의무적 해제 같은 경우는 3년, 2년, 2년, 3년 기간을 따지는 거고 임의적 해제일 때는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100분의 30 이상의 해제를 요청했을 때 소유자, 원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100분의 30 이상 비율로 과반수가 해제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고 이렇게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과반수가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임의적 해제하고 의무적 해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제가 되면 해제된 지역은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되면 이 6명의 관청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 스스로 보전 정비하는 방식으로 다시 정할 수도 있고 여기 재생 선도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또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4번도 있습니다.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되면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정해달라고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4번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해제된 정비구역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 스스로 주택을 보존하면서 정비하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이렇게 고쳐서 쓰는 방식으로 사업을 다시 할 수도 있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권자가.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원. 자,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됐을 때는 해제된 정비구역 자체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다시 옛날 지역으로 복귀가 되는 거죠. 지구단위기획구역 정한 거 다시 없어지면서 옛날 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용도지역 같은 거라든가 이런 정비기반서 같은 것들이 환원됩니다. 자,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자, 요건 잘 보셔야 됩니다.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됐을 때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과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가 되면서 추진위원회 조합이 다 해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이 추진위원회가 쓴 돈, 조합 설립을 해서 이 조합이 사용한 돈을 일부를 그동안 사용한 돈 일부가 이제 매몰 비용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에 따라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 설립이 취소가 되는 거죠.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으니까 사업 안 하기로 확정됐으니까 이런 조항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부터 시작해서 입안 제한 여기 새로 개정된 거 추가했죠. 정비계획 입안 요청도 봐야 됩니다. 제안과 요청 정비계획에 들어갈 내용들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절차 특히 정비구역 지정 효과하고 정비구역 등의 해제 의무적 해제 임의적 해제 나눠서 보시 바랍니다. 이 내용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근데 최근에는 조금 안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 다음 시험에 또 내년 올해 시험 35회 때는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관련된 걸 한번 보시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